오늘은 5월 11일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입니다. 1894년, 지금으로부터 131년 전에 전라도 땅의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그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이름은 알고 계시는 분이 많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전개됐고 왜 실패했는데도 혁명이라는 이름을 얻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한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려 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1894년 조선이 어떤 상태였는지부터 그려드려야 해요. 왕도 있고 관청도 있었지만 나라는 속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탈이었어요.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뜯어냈습니다. 이미 낼 수 있는 세금은 다 냈는데도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또 걷었어요. 거둔 것도 모자라 강제로 빼앗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관리들에게 항의라도 하면 오히려 처벌을 받는 구조였어요.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 위에 조선 바깥에서는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을 놓고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서구 열강들도 조선 땅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어요. 안팎으로 사방이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동학이라는 종교가 농민들 사이에 퍼졌어요. 동학은 1860년 최재호라는 인물이 창시한 민족 종교입니다. 서양 세력과 천주교가 밀려오는 시대에 조선 사람들의 사상을 지키자는 취지도 있었지만 농민들이 더 깊이 공감한 건 따로 있었어요. 동학의 핵심 사상은 인내천이었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 들으면 당연한 말 같지만 당시 조선에서 이건 거의 혁명적인 선언이었어요. 신분이 낮아도 가진 게 없어도 사람은 다 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말이니까요.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엄격하던 사회에서 이 사상은 농민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동학은 종교이면서 동시에 억눌린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돌려준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1894년 분노가 한계에 달합니다. 직접적인 도화선은 전라도 고부라는 고을이었어요. 고부 군수 조병갑은 탐관오리의 전형이었습니다. 이미 있는 수리시설을 옆에 두고도 새로운 만석보라는 저수지를 강제 노역으로 쌓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 물을 쓴다는 명목으로 세금을 걷었습니다. 아버지 공덕비를 세운다며 돈을 걷고 없는 죄를 씌워 벌금을 뜯는 일도 서슴지 않았어요. 농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러 갔다가 오히려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이때 전면에 나선 인물이 전봉준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녹두장군이라고 불렀어요. 키가 작아 녹두 같다는 데서 나온 별명이라는 설이 있고 민중 속에서 친근하게 불린 이름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봉준은 고부 출신의 동학 접주였어요. 배움이 있고 백성들의 사정을 깊이 이해했으며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1894년 1월 전봉준이 농민들을 이끌고 고부가나를 점거했어요. 만석보를 허물고 조병갑이 부당하게 빼앗은 곡식을 되돌려줬습니다. 이게 동학농민혁명의 첫 번째 불꽃이었어요. 조정에서 조병갑을 잡아들이고 대신 세관리를 보냈지만 세관리도 다를 게 없었어요. 오히려 농민들을 탄압했습니다. 분노한 농민들이 다시 결집했어요. 이번에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전라도 곳곳에서 농민들이 합류했어요.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명확한 요구사항을 내세웠습니다. 단순한 폭도가 아니었어요. 1894년 4월 황토현 전투에서 농민군이 관군을 크게 무찌릅니다. 이어 장성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뒀어요. 농민들이 관군을 이긴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주성을 점령했어요. 전주는 전라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조선 조정은 충격에 빠졌어요. 여기서 이야기가 결정적으로 뒤틀립니다. 조선 조정은 스스로 사태를 수습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청나라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이 움직였어요. 1885년에 맺은 텐진 조약에 따라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면 일본도 보낼 수 있었거든요. 조선 땅에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농민들이 일으킨 봉기가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뒤흔든 거예요. 이게 나중에 청일전쟁으로 이어집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조선 안에서만 끝난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외세가 개입하면서 농민군과 조정은 타협을 했습니다.
1894년 5월 전주 화약이에요. 농민군은 스스로 물러나는 대신 조정이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이후 농민군은 전라도 각 고을에 집강소라는 자치기구를 설치했습니다. 부패한 관리를 몰아내고 신분 차별을 완화하고 빼앗긴 토지를 돌려주는 개혁을 실제로 진행했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조선의 백성들이 스스로 사회를 바꿔보려 한드문 순간이었습니다. 이 집강소 활동이 단순한 봉기가 아니라 혁명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894년 7월 일본군이 경복궁을 기습해 조선 왕실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친일 정권을 세웠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청나라를 몰아낸 일본은 이제 조선을 자기들 손에 넣으려 했어요. 농민군은 분노했습니다. 처음 봉기는 탐과 놀이의 수탈에 맞선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외세에 맞서는 항쟁이 됐어요. 2차 봉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전라도뿐 아니라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까지 농민들이 결집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일본군은 근대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농민군이 가진 건 죽창, 화승총, 낡은 칼이었습니다. 군사력의 차이가 너무 컸어요. 1894년 11월 충청도 공주 우금치에서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농민군은 수만 명이 공주를 향해 진격했지만 고지를 점령한 일본군과 강군의 화력 앞에 수십 차례 공격이 모두 막혔어요. 수많은 농민이 그 언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금치의 패배로 동학농민혁명의 군사적 역량은 사실상 끝났어요. 전봉주는 도주했지만 결국 붙잡혔습니다. 1895년 3월 서울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을 뿐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해 4월 전봉주는 처형됩니다. 40이 채 되지 않은 나이였어요. 그의 죽음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은 군사적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실패했지만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한국 역사에 미친 영향이 실패의 규모를 훨씬 넘어서기 때문이에요. 동학농민혁명 이후 가부개혁이 단행됐어요.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됐고 각종 사회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 개혁은 일본의 강요 아래 이뤄진 측면도 있지만 농민들의 요구가 제도적 변화를 앞당겼다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동학 세력은 이후 천도교로 이어졌고 1919년 30일 운동의 중심에 천도교가 있었습니다. 전봉준과 함께 활동했던 손병희가 30일 운동을 이끈 33인 민족 대표 중 한 명이 됐어요. 혁명의 정신이 독립운동으로 이어진 겁니다. 오랫동안 이 사건은 교과서에 동학난이라고 적혔습니다. 난 즉 반란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역사인식이 바뀌면서 혁명이라는 이름을 찾아갔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정부는 5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어요. 그리고 2023년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당시 농민군 문서, 정부 기록, 일본군 자료, 개인 기록물들이 인류의 중요한 유산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오늘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입니다. 131년 전 전라도의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그 사건은 군사적으로는 실패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외친 것 사람답게 살고 싶다, 우리도 하늘이다, 그 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으로 이어지고 민주주의의 역사 속으로 흘러들어갔어요. 죽창을 들었던 농민들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도 그들이 걸었던 길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